워싱턴 포스트에 칼럼 내용이 트럼프와 푸틴 두 지도자는 닮은 꼴로 미쳤다. 무지와 아첨의 거품에 갇혀버린 두 지도자라는 거야. 전쟁을 있는 그대로 안 본다는 거야.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보고 계속 허풍을 친다는 거죠. 푸틴 보십시오. 러시아 국민이 한 달에 3만 명이 죽습니다. 그런데도 총동원령은 못 내리는 게 엘리트 기득권층은 또 건드리면 안 되니까. 작년 통계로 이미 사상자 숫자가 100만 명이 넘었어요. 6월 3일 날 이란이 쿠웨이트를 공습했습니다. 미사일로. 그때 난리를 쳤거든요. 그러면서 트럼프가 뜻밖에도 쿠웨이트 참으라 그러면서 이란이 이렇게 쏘는 건 이유가 있다. 우리가 그 전날 이란을 때렸다. 그 이유가 있어 때린 거다. 갑자기 이란 변호인이 돼, 트럼프가. 그래가지고 주저앉혔어요. 그러다가 6월 7일 날 이번엔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6월 8일 날은 이스라엘이 이란에 미사일을 발사해요. 이때는 또 나서가지고 양쪽을 다 자제시키느라고 마쿠 해결했어요. 그래서 위트코프 중동 특사를 마쿠 해결시켜가지고 겨우 진정을 시켰는데 이란 이스라엘이 트럼프 말을 개소리로 그냥 취급하고 지들끼리 한판 붙은 걸 가까스로 멈춘 거야. 그때 뭐라 그랬냐. 주말에 양해각서 합의한다. 종전선언. 이랬거든요.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종전협상을 다 하기 때문에 이제 교전하지 말고 멈춰라 이거예요. 그래서 극도로 집착하는 모양을 보이다가 6월 11일 날 호르무즈 해협에 미군 아파치 공격 헬기가 어슬렁거리고 다니다가 이란 드론에 격추가 된 거예요. 그 첨단무기. 그러다니까 그 이튿날 이번에는 미국이 또 자기네가 당했다고 그 중부군 사령부는 자위권 차원이라 그러면서 캐슘섬이라고 호르무즈에 있는 섬을 때려 부쉈어요. 그리고 트럼프가 나서가지고 이란의 정유시설을 이제 우리가 때려 부수거나 점령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전쟁 분위기를 끌어올려요. 며칠 전까지는 지가 말리다가 이번엔 자기가 이제 고강도 전쟁으로 가요. 그러다가 갑자기 공습 1시간 전에 멈췄다는 거 아닙니까? 그래놓고 2주 내에 앞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. 헬파이어 미사일로 타격해가지고 3명이 죽고 20명이 다쳤어요. 지금 이 사건은 전쟁의 판을 바꿀 중대한 사건이 터진 게 인도는 미국의 우방 아닙니까? 지금 인도가 발칵 뒤집혀졌어. 오만만을 거쳐서 이란 항구로 들어가는 그걸 차단했는데 말을 안 듣고 계속 들어가니까 쏴버렸어요. 미국의 아파치 헬기가. 헬파이어 미사일. 미국 대사 초치하고 지금 오늘 난리가 중국 견제하려고 인도 태평양 아닙니까? 인도를 끌어들여서 이 아시아를 관리하고 중국 견제하겠다는 건 미국의 기본 전략인데 그 인도의 유조선을 쏴버렸으니. 그리고 그 주변에 더 무서운 거는 5월 중순부터 중국의 초대형 유조선을 10척을 박아놨거든요. 항공모함 앞에다가. 초대형 유조선은 크기가 항공모함의 3배요. 30만 톤. 그런 배 10척으로 지금 인해 전술로 같이 밀어가지고 항공모함 쪽으로 중국이 뒤 밀었는데 그 광경을 보면 항공모함도 어린 애 같아.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느냐. 중국의 상선단. 컨테이너선, 유조선, 일반 선박 700척이 뒤를 따라오고요. 그래가지고 지금 항공모함을 세 방면에서 포위해버렸어요. 그 상태인데. 인도는 조금 더 간 거야. 이란으로. 지금 미국이 누구와 전쟁하고 있는가도 헷갈리는 게 저 이란의 분쟁이 이제 잘못 관리되면 중국, 인도로 불똥이 튀고 이게 이제 아시아 분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중국이 오래 참았어요. 우리 자기 석유 못 가져갔잖아요. 지금 3차 대전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목전에 와 있는데 자 6월 말이 지나잖아요. 중국이건 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인내의 임계점에 도달해요. 그러면 미국의 항모가 페르시아만에 못 들어가게 하고 이란에 못 들어가겠다는 명분으로 줘서 막는데 이젠 개입할 적절한 시점이 옵니다. 미국 물러나란 말이에요. 미국의 석유 수출액이 지금 사상 최대예요. 그리고 정유업계 사람들을 백악관으로 불러들여가지고 한번 잔치를 했어. 자기들끼리 돈 잔치를 했다고. 무슨 군사, 컨설팅, 군수기업 이런 데 지분을 마구마구 지금 사들였단 말이에요.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트럼프 아들들한테 건설 그 회사 개발 그 투자를 했어요. 그래서 앞으로 뭐 가자지구나 전쟁 이후에 중동 개발권을 또 아들들이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. 이 6월이 지나면 비축유가 바닥납니다. 그러면 지금 비상수단으로 틀어는 막고 있는데 이제 공급망의 위기, 원자재 위기, 그다음에 유가 위기, 식량 위기 이런 게 전 세계에 순차적으로 닥치는데 7월에 이게 해협이 개방 안 되면은 우리 플랜 B로 가야 된다. 지금부터 점검하고 국가의 그 코로나 때 같이 플랜 B로 갈 수 있는 비상정부 설계도를 일단은 그려놔야 됩니다.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는 생각이 좀 지향점이 다르셨던 분들이에요. 한 분은 중도 통합 실용으로 가셨고 한 분은 개혁하면서 여전히 이제
과거 민주화 프레임을 고수하신 네. 개혁을 외쳤다고. 그러다 보니까 검찰 개혁에서도 부딪혔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지향하는 노선이나 생각 차이가 분명히 있었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젠 헤어질 시간이 된 거고 다시 평가받을 시간이 된 거지. 확실히 권한은 아래로 위임돼 있는 상태입니다. 그건 좋은 거죠. 국민주권 정부도 지향을 그렇게 하고 있죠. 여기까지는 좋아. 이게 이제 돌아가신 이해찬 대표의 국민정당, 대중정당의 꿈이 이거였어요. 연결은 돼 있는데 여과가 안 되는 거예요. 독성, 그 조직된 소수가 조직되지 않은 다수를 지배해버리는 일종의 어떤 중무정치나 포퓰리즘적인 거 이런 거를 또 하나의 어떤 그 책임 정치 영역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. 매번 이런 데 휘둘릴 수는 없고 어디 당직 인선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당원 투표를 일일이 할 여유가 없으니까 대의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? 원래 그게 원래 민주주의의 또 본질이기도 해요. 그렇지. 예. 아니, 뭐 다 직접 민주주의로 하자 그러면은 이거 어느 세월에 합니까? 어떤 모니터링을 하고 그 어떤 의견을 수렴할 때는 직접 민주주의가 필요하지만은 결정은요. 대의민주주의하는 책임자들이 그렇죠. 자기의 어떤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내가 수행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. 이거는. 이번에 그 총의가 올라가면서 여과되고 필터링돼서 최고 단위에서 결정이 되는 이런 어떤 하나의 정당의 구조와 질서가 네. 있는데 근데 이런 구조를 못 참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하겠다. 뭐 또 좌표 찍기를 하고 누구한테 댓글을 날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편가르기가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민주주의라고? 아니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.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고 일정 정도 범람 현상이라고. 포퓰리즘에.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운영의 그 기술과 어떤 그 합리적인 규칙이 필요한 거지. 그게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어떤 근간이 되는 것이지 다 목소리를 내는 게 민주주의라고?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. 중도 통합으로 가는 게 맞아요. 예. 맞는데 보십시오. 아직까지 민주당이 지금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민주당이 다수냐. 민주당이 생존해온 건 연합정치로 한 겁니다. 네. DJ는 누구 하고 했습니까? CP. 노무현은 누구 하고 했어요? 정몽준. 예. 그때 자력으로는 안 되는 판이에요. 예. 연합을 해서 작은 영웅들의 연합을 하고 권력을 나눔으로써 민주정부 시대를 열었던 겁니다.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탄핵된 데서 특수한 환경에서 치른 거예요. 이건 정상적 선거가 아닙니다. 윤석열하고 싸울 때 광장에서 연대를 했던 그 많은 정당과 정치 세력들에게 끊임없이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 어떤 품격을 보여줘야지.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연합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넓은 품을 유지해야지. 아니 한쪽으로는 중도 실현 가서 왼쪽은 그냥 방치해버리면 어떡합니까? 이건 안 되는 거예요. 그 연대 정신을 잊으시면 안 된다.